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명숙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두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를! 그리곤 명숙은 재빨리 전화기를 듭니다. 119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옥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며느리에게 저지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새벽 5시 한명숙은 언제나처럼 도시락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며느리 윤서진과 4살 손녀 하린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작은 도시락 공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세 사람이 살아가기엔 충분했고 명숙은 그 평범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죠. 명숙이 부엌칼을 놓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으어어억하는 구토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참기 힘든 고통을 담고 있었어요. 서진아, 괜찮니? 명숙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의 서진이 벽에 기댄 채 나타났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던 서진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좀 이상해요. 그 한마디에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죠. 명숙은 서진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며 말했어요. 열은 없는데 혹시 뭘 잘못 먹었나? 어디가 아픈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숙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할인을 이웃집에 맡기고 서진을 데리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명숙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서진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점점 더 걱정이 깊어졌어요. 서진은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거든요. 윤서진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10주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명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의사는 당연히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며 계속 설명했지만 명숙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명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한명숙은 서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졌고 할인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죠. 명숙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동네 시장에서 서진이 반찬 가게 앞에서 젊은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때는 단순한 인사련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설마, 명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임신이 사실이라면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결국 결심을 굳히고 전화번호부를 뒤져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배상우라는 조사원과 만나기로 한 거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카페에서 만난 배상우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며느리 말이에요.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됐는데 임신을 했거든요. 누가 아버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배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분 일상을 며칠간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남성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 보죠. 일주일 후 배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시 카페로 향했어요. 배상우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반찬가게 청년은 완전히 무관했어요. 단순히 동네에서 마주친 인사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죠?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외부 남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 달 넘게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족 안쪽을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안쪽이라니.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배상우의 단호한 어조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명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족 안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배상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무서운 진실의 문을 열 용기가 과연 자신에게 있을까요? 배상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 똑. 서진의 방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방문을 잠그지 않던 서진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문을 걸어 잠그더니 오늘은 특히 조심스럽게 2번이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훌쩍임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명숙은 가만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서진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명숙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더욱 큰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명숙은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말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러자 문 너머로 더욱 절절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서진은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날? 문만 열고 들어왔어요. 왜 하필 그날? 그 순간 명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만 열고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어느 방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날 그 문만 안 열렸어도 됐는데. 제발.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묻어 있었어요. 명숙은 복도에 선 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상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족 안쪽을 들여다보라던 그 말이. 명숙은 천천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 최영길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잠든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설마, 명숙의 입에서 나온 작은 중얼거림이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서진의 임신, 외부 남성의 부재, 그리고 지금 들은 절규까지. 명숙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섬뜩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의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명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명숙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거든요. 명숙은 한참을 서진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명숙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달빛만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진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어서 아직도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진아. 명숙이 작게 부르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진의 눈은 완전히 부어 있었고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서진 곁으로 다가가 침대에 앉았어요. 너 때문에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뭔 일인지 말해줘. 서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의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는 마. 그러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명숙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몇 번 떨어뜨렸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뭘 잘못했겠어. 그때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그날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버님이셨어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명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명숙은 서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절망에 찬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고백을 들은 명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은 아들의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에 찬 눈빛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방에 혼자 둔 채 명숙은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소파에서는 최영길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역겹게만 보였어요. 명숙은 영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영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잠에서 막 깬 얼굴로 명숙을 올려다봤어요. 서진이가 아기 가진 거 알아?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년이 밖에서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순간 명숙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연기를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진이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언제인지, 연길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연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발각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자신이 피해자라며 며느리가 먼저 유혹했다고 발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숙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연길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어요. 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연길이 당황해서 일어나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연길이 황급히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명숙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계속 말했어요. 남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피해자는 제 며느리고 가해자는 제 남편 최영길입니다. 연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명숙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새벽 6시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영길은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다 오해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명숙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차가 멀어지자 명숙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연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놓인 안경, 텔레비전 리모컨, 그리고 어젯밤까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명숙은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젯밤 일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서진을 깨우지 않고 혼자 정리를 계속했어요. 옷장을 열어 연길의 옷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 입던 운동복부터 최근에 산 정장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어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할인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할머니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에게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가셨단다. 당분간 못 볼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 나름대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차분해 보였어요. 서진은 거실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 물건들이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명숙 옆에 앉았어요. 오후에 명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서진과 할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락 공방도 집도 예금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줌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명숙의 안부를 물었어요. 명숙아, 정말 힘들겠다. 괜찮아?
명숙은 잠시 멈춰서서 그 아줌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자니까요. 괜찮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숙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가족이 아니라고, 앞으로는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영길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어요. 서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적어도 방문을 잠그고 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이 명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명숙은 서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임신한 지 이미 12주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서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명숙은 서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이 아이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명숙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너도 죄가 없고. 명숙의 말에 서진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서진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위로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낙태가 아니라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을 보며 서진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이 아이 이름을 생각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명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혜원이는 어떠냐고, 해가 온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아이니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혜원이라는 이름을 몇 번 중얼거려 봤어요. 입에서 나올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도 좋은 이름이라고 동의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인이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요즘 할머니와 엄마가 자주 외출하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할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서진은 할인을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배 안에 작은 아기가 있다고, 할인에게 동생이 생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서진이 정말이냐고 묻는 할인에게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름은 혜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할인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진의 배에 대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혜원아, 나는 할인이야. 우리 친구하자. 그 모습을 보며 명숙과 서진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어요. 할인이 명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혜원이 이름 지어줄래요. 명숙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할인이가 멋진 이름도 생각해보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혜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손녀입니다. 이 아이를 함께 사랑으로 키워나갈 거라고,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할 거라고 세 사람은 약속했어요. 혜원이가 태어나기 2달 전 명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서진에게는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명숙은 도시락 공방을 정리하고 집도 팔았습니다. 서진과 할인, 그리고 곧 태어날 혜원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명숙은 조그만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투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명숙과 할인이 한 방을 쓰고 서진이 다른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의 방 한쪽 구석에는 혜원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해 놨어요. 이사 온 첫날 할인이 신기한 듯 새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어요. 할인은 여기가 좋다고, 새로운 집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라고 말해줬어요. 서진은 임신 8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서진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명숙은 새 동네에서 작은 밑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예전 도시락 공방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서진도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명숙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서로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인은 새 어린이집에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했고 서진은 내일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혜원이는 언제 나와요? 할인이 서진의 불러온 배를 보며 물어봤어요. 명숙은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혜원이가 나오면 우리 네 식구가 되는 거죠? 할인의 순수한 질문에 명숙과 서진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네 식구 가족이 될 거라고 명숙이 답했어요. 서진이 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전했어요. 명숙은 서진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집입니다. 명숙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비록 작지만 이곳에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혜원이가 태어나면 이 작은 집은 더욱 시끌벅적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행복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피로 엮이지 않습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는 그런 진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